안녕하세요. 2023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자산 배분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2023년에는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한지를 듣기 위해 리서치본부 투자전략부를 이끄는 장희종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추면 이 자산 가격이나 경기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이 불안한 시장에서 좀 어떤 확실한 것 중심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물론 둔화되는 속도 자체는 좀 두볼 문제이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 둔화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연준은 또 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긴축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지만 연준의 긴축 기조가 계속 된다는 어떤 상황은 결국에 실질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연준이 결정하는 연준의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게 연준의 실질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실질 기준금리가 어떤 경기나 어떤 기업이익이나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물가 상승률은 뭐 예상치도 그렇고 전년비 어떤 기고 효과 때문이라도 오른쪽 그림처럼 둔화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거고, 또 높은 수준에 한동안 유지하겠다는 게 연준의 전략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준금리가 이어지면 실질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준의 어떤 긴축 의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파월 의장은 70년대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에 아서번즈 의장보다는 폴 볼커 의장처럼 확실하게 물가를 잡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가 상승률은 유가나 여러 가지 주택시장이나 여러 지표들을 보더라도 결국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정리한 게 결국 실질금리가 오른쪽에 있는 차트처럼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이 마이너스 한 4% 정도가 연준의 실질 기준금리 수준입니다. 전망하듯이 연준이 한두 차례 정도 25p 정도 더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거고요. 명목금리는 더 올라가는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니까 그 차감한 값인 실질 기준금리는 결국 내년 상반기에 플러스로 올라설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올라간 적은 거의 없었고요. 올라가더라도 소폭인 수준에 그치긴 했는데, 이번에도 얼마나 또 실질금리 레벨이 플러스로 가느냐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동안 워낙 낮았던 연준의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올라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현재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2023년 경기의 양상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올라서는 상황에서 실물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료의 그래프를 보시면 크게 그려놓은 미국의 산업 가동률과 실업률의 전년비 차이를 가지고 사이클이 보이도록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둘 다 보면 아직까지 지금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가동률도 전년비 차로 놓고 보면 높은 상황이고요. 실업률도 전년비 차로 보면 아직까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역축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쪽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미국 산업활동이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의 고용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의 어떤 경제 형편도 나은 상황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어떤 실물 경제가 양호한 상황들이 연준이 긴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왜 이렇게 실물 경제가 물가도 오르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나왔냐 보면, 사실 올해는 실물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증시나 자산 가격을 놓고 보면 하락 국면이었지만, 실물 경기만 놓고 보면 팬데믹 이후에 워낙 안 좋았던 상황이 회복 국면이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만 보시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올해 6월, 7월에 고점을 찍고 굉장히 높게 올라가기도 했는데 그때도 미국 자동차 운행 거리를 보면 계속해서 뭐 예년 대비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고요. 기름값이 올라가더라도 예전에 받아놓은 지원금이나 경제 형편이 넉넉했기 때문에 미국 가계나 그 경제활동 상황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회복 과정이 이어졌던 것 때문에 뭐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뭐 이런 것들이 꺾일 때까지 그래서 물가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때까지 연준이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실질 기준금리가 올라서게 되면 결국 실물 경기를 대표하는 경기 동행 지수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녹색으로 표시한 그 미국의 경기 동행 지수 전년비 증가율이 회색으로 표시한 실질 기준금리가 올라오면 곧이어 녹색이 꺾이는 걸 표시를 한 거거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최근 상황을 보면 실질 기준금리가 워낙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동행지수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는 실질 기준금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스권으로 올라서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녹색선이 다시 뭐 더 하락세가 더 두드러질 거란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런 실물 경기 하락이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어떤 양상이 중요한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과잉 상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도 많이 하고 산업활동도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재고가 늘어났거나 굉장히 어떤 뭐 없던 돈 끌어다가 많이 썼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재고 판매 비율인데 전체 산업이나 제조업이나 소매 부분이나 도매 부분을 보더라도 다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좀 올라오긴 했어도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거고 예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거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얘기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비금융 부분의 레버리지 비율과 회색 음영으로 표시한 미국의 경제 침체 시기를 표시를 한 건데요. 파란색 선이 항상 플러스권으로 많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많이 쓰고 많이 소비했을 때 항상 경기 침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과잉 소비, 과잉 어떤 그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버티지 못하고 뭐 재고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 부담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오른쪽 차트의 제일 오른쪽 최근 상황을 보시면 기준선 이하 마이너스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가계가 많이 쓰긴 했지만 회복 과정이었고 그동안 또 지원금 받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미국 가계 부채가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과잉 소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때문에 하락은 하겠지만 어떤 하락 양상은 뭐 그렇게 뭐 실물 경기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다. 뭐 심각하게 하락할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 부문별 레버리지를 표시한 건데 가계 레버리지 비율을 보더라도 예전에 28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파란색 선이 올라갔거든요. 제일 왼쪽 차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뭐 내려왔고 팬데믹 이후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거의 뭐 올라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져서 뭐 어떤 뭐 다른 돈을 끌어들여서 소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주황색 차트는 기업 부분인데 기업 부분도 팬데믹을 전후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 레버리지 비율이 최근에 많이 내려온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어떤 부채나 어떤 재무 건전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녹색으로 표시한 정부 부문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정부 부문은 뭐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 과정에서 많은 돈을 썼고 그게 아직 그 예전 수준까지 돌아가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어떤 하락 양상을 아주 뭐 파괴적이고 뭐 심각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정부 부분이 부채가 많고 지원 그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녹색 그래프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예전만큼 이제 강력한 부양책을 기대하기 좀 힘들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 하락 강도도 크지 않고 강력한 부양책도 좀 기대하기 힘들다면 아무래도 경기 하락의 어떤 기간도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고 굵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경기 하락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좀 지지부진한 상황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감안해서 뭐 자산시장에 금융시장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미국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 러셀 3000
지수에 속하는 종목들의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상인 기업들의 비중을 표시한 게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건데요. 워낙 저금리가 이어졌고 실질금리도 마이너스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러셀 3000 기업들 중에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들,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면 결국 이 기업들도 이제 뭐 좀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전체 미국 증시의 어떤 이자 보상 비율을 보면 한 8배 수준으로 굉장히 아직까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높아봐야 뭐 4배, 6배 이 정도 수준인데 워낙 뭐 기업들이 돈도 많이 벌어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좀 대표적으로 큰 기업들 특히나 뭐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워낙 현금들이 많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러셀 3000을 구성하는 뭐 종목들을 보면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이 불안한 기업들이 꽤 많다는 거고요. 시장 전체로 나쁘진 않지만 그 차별적인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섹터별로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 되는 기업들의 어떤 비중을 연도별로 표시한 건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 평균 대비 더 이제 높은 기업 섹터를 보시면 뭐 소프트웨어나 경기 소비재나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이런 IT 섹터 관련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들은 또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섹터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중에 불안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워낙 저금리가 이어졌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황이 이어지는 구간 속에서 벤처 투자도 굉장히 2010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뭐 진행되다가 팬데믹 부양책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섹터별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한 거죠. IT 하드웨어나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소프트웨어 같은 섹터의 벤처 투자 비중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최근에 21년, 22년 넘어 특히 22년이 많이 줄었고요. 반면에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에너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자금이 많이 몰렸고요. 그러다 보니 그쪽 산업의 벤처 투자는 오히려 좀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는 경기 하락은 예상하지만 섹터별로 어떤 기업의 어떤 재무 건전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차별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되는 기업과 안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 잘 구분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시기다 생각합니다. 실질금리 플러스 진입과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3년 이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지부진한 경기 상황이나 어떤 전체 시장 상황을 예상하긴 하지만 결국은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보는 거고요. 과거에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증시나 달러나 국제금리의 어떤 흐름들을 금리 인상이 중단된 시점을 전후로 어떤 성과의 흐름들을 보면 오른쪽에 표시한 게 먼저 증시의 흐름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표시를 한 거긴 한데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2006년, 경기 침체는 2008년에 있었죠. 이후에 있었긴 했지만 2006년에도 증시는 오히려 더 올라갔던,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도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요. 반면에 뭐 70년대 같이 금리 인상 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기가 안 좋았던 80년대 초반 같이 굉장히 증시가 부진했던 적도 있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시는 금리 인상이 중단된 이후에도 그때 상황에 따라 약간 중구난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편에 장기 국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보이는데요. 81년에 워낙 연준의 긴축 강도가 높았던 그 시기만 제외하면 금리 인상이 멈추자마자 전반적인 장기 국채 금리는 하향세를 보였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달러도 아까 증시랑 비슷하게 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상황으로 볼 수는 있지만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중단이 됐을 때 가장 어떤 한 방향성을 보이는 좀 확실한 자산을 보이고요.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최근에도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어떤 기대 속에 국채 금리가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은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한번 갔다 다시 또 반등할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는 시기에는 본격적인 어떤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세, 가격의 어떤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는 좀 중구난방이었다 말씀드렸는데 워낙 또 최근에 워낙 저금리였다가 최근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왔고 또 말씀드렸던 실질 기준금리도 플러스로 올라서는 상황이니까 장기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래프로 표시한 그 파란색 선은 미국의 로버트 실러 교수가 발표하고 있는 미국 증시의 장기 PER 역수입니다. 실질 이익과 실질 가격을 반영해서 PER 역수에서 실질 장기 국채 금리를 차감한 여기서는 지금 표시한 것처럼 excess CAP yield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 뭐 설명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것의 의미는 파란색 선은 증시가 장기 실질 국채 대비 얼마나 매력적인 자산이냐 매력도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파란색 선이 높을수록 향후에 장기적으로 증시가 매력도가 높다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그 시점 이후로 향후 10년간 그 증시 수익률인데요. 그러니까 파란색 선이 많이 올라갈수록 주황색 역시 향후 10년간 수익률이 꽤 좋았던 걸 볼 수 있고요. 그 관계가 꽤 유효하게 장기간 이어졌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파란색 선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향후 10년간 어떤 증시의 수익률도 예전만큼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파란색 선은 꽤 높은 어떤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주황색 점선도 꽤 빠르게 올라왔었는데 이게 지금 2010년 이후에 어떤 증시 흐름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장기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증시도 좀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좀 기대를 낮추고 접근해야 될 필요는 맞는데 본격적인 바닥은 금리 인하가 중단되어야 어떤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장기 채권 금리는 금리 인상이 중단될 때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국채 금리가 하향하는 흐름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증시는 과거에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멈출 때 본격적인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증시도 경기가 좋은 걸 반영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같이 호조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고 금리 올라가는 국면이 중반 이후를 넘어서면 증시도 이제 부진해지는 올해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다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 증시가 금리의 인상의 어떤 영향에 따라 경기가 하락한다던가 기업이익이 부진해지는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준도 경기 부진이나 더 이상의 어떤 그 하락을 막기 위해서 결국 금리도 인하하게 되고요. 금리를 인하하다가 결국에는 증시도 바닥을 다지는 게 일반적이었다. 금리 인상 시기를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했고요. 금리 인하 시기를 회색 음영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고점 대비 증시가 얼마나 떨어졌냐 이거를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시가 보면 항상 하늘색 음영보다는 회색 음영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했던 적이 많았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그림이 연준의 기준금리고요. 아래쪽은 증시의 고점들이 최대 많이 하락한 폭을 표시한 건데 항상 보면 하늘색 음영이 있을 때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회색 음영일 때 주황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처럼 저점을 기록한 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 회색 음영이 한참 진행되는 거의 끝 무렵에 증시가 가장 어떤 저점을 기록한 적이 많았고요. 최근에도 등락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했다 보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주황색 라인으로 표시한 그래프는 미국의 기업이익인데 기업이익도 보면 회색 음영이 있을 때 항상 바닥을 기록했던 걸 감안하면 증시는 등락 상황에 있는 거지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엔 증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 굉장히 좋았던 성장주, 대형 기술주, 혁신 기업들은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올라왔고 특히나 실질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하면 왼쪽 그래프처럼 가치주 대비 성과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가치주도 보면 경기가 좋을 때 성장주 대비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성장주, 가치주 이런 컨셉으로 증시를 접근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좀 낮긴 하지만 가치주 중에서도 어떤 퀄리티를 감안한 가치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무 건전성이나 차별화 포인트를 감안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실질 금리와 퀄리티의 그래프를 그린 게 왼쪽에 파란색과 회색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과 회색 그래프는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과 실질 금리, 실질 기준금리를 표시한 겁니다. 아무래도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이나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이나 기업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서 다른 기업들 대비 이익 창출 능력이 높은 어떤 퀄리티 기업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특히 실질금 기준금리가 높아가는 시기에는 좀 어떤 유효한 전략이 될 거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과거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실물자산의 해지 때문에 부동산도 가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리 올리자마자 부동산이 쉽지 않았고, 이번에 모기지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굉장히 지금 많이 우려들이 높으신 상황인데요. 예전에 70년대 물가가 높았던 시기랑 좀 비교를 하면 왼쪽에 그래프가 표시한 게 파란색 선이 미국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부동산 자산의 어떤 비중입니다. 70년대만 해도 가처분 소득 대비 부동산 자산 금액이 굉장히 비중이 낮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08년만큼이나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2008년은 미국 주택 버블로 경기가 나빠진 상황인데 그때만큼이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그런 것들 때문에 주황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미국의 렌트비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인데 렌트비 대비 주택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렌트의 그 주택 가격 대비 비율,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워낙 올라서 그 임대료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워낙 높은 상승 때문에 거의 몇십 년 내 지금 바닥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이러다 보니 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 인플레 상황에서도 어떤 해지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다. 당분간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실물자산으로 역할보다는 그동안 저금리에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기에 워낙 많은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왔고 지금은 그 이후에 어떤 조정 흐름으로 보고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당분간은 물가가 내려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가 하락 속도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남아있고요. 연준의 어떤 긴축 의지는 계속해서 지금 밝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이나 경기나 이런 것들이 오르기 시작하면, 나아지기 시작하면 연준이 걱정하는 물가가 상승하기 쉬운 환경, 금융 환경이 완화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도 자산시장에 이제 상방을 막히게 하는 어떤 요인이라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은 미국 증시와 시카고 연준에서 발표하는 금융 환경 지수를 표시한 건데 둘 간의 관계가 굉장히 뚜렷하게 역관계를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미국 국채금리와 같은 금융환경 지수를 표시한 건데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금융환경이 완화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융환경이 이제 타이트해지는 것들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가격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융환경이 완화되니까 연준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 의지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방에 막혀 있다는 걸 감안해서 좀 짧게 대응하는 게 지금의 어떤 증시나 자산시장 접근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기 상황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수요가 좋다는 거고 수요가 좋다는 부분들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죽어야 산다 하는 그런 얘기들처럼 상방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덤벼들 상황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8년 이후에 워낙 많은 돈들이 뿌려졌고요. 팬데믹 때문에 또 더 많은 돈들이 뿌려졌고요. 그리고 이런 저금리와 수많은 유동성들이 자산 가격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던 상황인 거가 지금은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환경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어떤 흐름을 다시 찾아가기까지는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시장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주식시장이나 왼쪽 아래 부동산이나 왼쪽 아래 원자재 가격이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동산이나 모두 저금리 상황에서 최근에 어떤 또 부양책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어떤 것들을 감안하면 조정 흐름은 당분간 불가피하다 정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위에 있는 장기 국채 가격 같은 경우는 워낙 그동안 금리가 빠르게 올랐으니까 예년 어떤 트렌드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점은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들 대비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런 어떤 정상화 과정 속에 자산 가격의 어떤 정상화 흐름을 쫓아가는 때까지는 신중하게 그리고 또 어떤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그 전술적인 자산 배분 제한을 테이블로 정리를 했는데요. 주식은 아무래도 좀 그 비중을 작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자산 중에서도 퀄리티나 변동성이 낮은 ETF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국채 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국채 ETF 중심으로 좀 비중을 많이 실었고요.
대체 자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이나 원자재나 그렇게 좋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물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원자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과정 중에 있는 부동산도 그렇게 썩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위기의 어떤 배당금을 조금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부동산을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차원에서 일정 수준만 유지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국채 중심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게 저희 자산 배분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자산 배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매크로 상황을 고려한 자산 배분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장희종 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산 배분 전망을 마지막으로 하이투자증권이 준비한 2023년 증시 및 산업 전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